네, 1월 17일 목요일장 개장하고 33분 흘렀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장이 힘이 없죠. 네, 상승 출발했는데 초반에 그 정도 탄력 가지고는 오늘 강하게 뻗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코스피가 또 약보합 전환했습니다. 약세로 0.6포인트 소폭이긴 합니다만 약세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1.4포인트 상승세 유지합니다. 선물이 중요합니다. 계속 선물 시장 보고 있는데요. 선물의 베이시스는 1.35 좀 불안한 수준이죠. 예.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 시장의 흐름들 다시 짚어보고 전략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2000선 위에서 이제 안착하면서 탄력 있게 가기는 1분기에 뭐 다소 좀 무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장 상황 판단해 주시고 지지선은 어느 정도 설정하실 수 있나요? 네, 최근에 조정 흐름은 몇 가지 이유에 좀 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수급 불균형 측면에서 주가의 그 하락 압력이 좀 커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올라왔지만은 실질적인 경기 회복 속도가 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닝 시즌 들어섰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 만한 이러한 리스크가 이제 불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좀 맞물리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2월 달에 글로벌리 정치 불확실성이 몇 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 주가에 이제 일제히 반영이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지지선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1950선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와중에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급 측면에서의 그 불리한 구도도 주가에는 상당폭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61선 전후에서는 신뢰할 만한 지지력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이러한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 초에 들어서 이제 글로벌 환경의 변화들을 보면 유럽 문제들은 뭐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끌었지만 극복 과정으로 좀 가는 것 아니냐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고요. 네. 경기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라든지 이런 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일단 연초에 미치는 영향들은 가장 중요한 게 민감한 게 환율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원화 강세, 엔화 약세인데 엔화는 어느 정도까지 약세가 진행될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네. 좀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난 1월 14일에 89.6엔 장중 고점 기록하고 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고점을 이미 형성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요인을 본다면은 환율 변수라는 게 항상 양날의 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게 과연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의문이 좀 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으로 인해서 가스와 같은 이러한 쪽의 수입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갔을 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수입 물가의 상승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소비를 좀 저하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정부 내부적으로는 적정 환율을 85에서 90엔 정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90엔 이상으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가파르게 엔화 약세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다수 국가의 그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그 국가 간의 환율 전쟁을 야기할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90엔 전후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가 어디까지 약세로 갈 것인가 어제 또 어떤 분이 뭐 일부에서는 달러당 뭐 120엔도 간다면서요.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시길래 소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네네. 120엔, 150엔, 뭐 200엔도 갈 수 있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90엔은 한번 두드리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89엔까지 갔고 89엔, 90엔 가더라도 물론 이제 단기적이란 네네. 단서를 다셨습니다만은 좀 고점 형성하고 엔화 약세가 진정될 걸로 보셨습니다. 엔 약세가 지금 가면서 우리 시장의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제일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엔 약세가 좀 진정되면 자동차 업종은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나요? 주가가 좀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엔화 약세가 진정이 되면 자동차 업종 주가도 단기적으로 리바운딩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리 자동차 업종 주가하고 국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이제 디커플링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글로벌하게 본다면은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 주가가 아웃퍼폼을 많이 했던 반면에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수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좀 진정이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리바운딩 가능성은 많이 높아진다. 이제 이러한 측면으로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 업종을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은 매출 성장에 대한 둔화가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매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업종 내 핵심 종목으로 이제 몰아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은 부품주보다는 완성차 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현대차하고 기아차만 놓고 본다면은 현대차 쪽으로 몰아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오히려 이번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섹터를 완전히 스위칭하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IT 쪽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비교적 탄탄한 음식이나 화장품 또 제약 뭐 이러한 쪽으로 네. 업종 간에 스위칭하는 이러한 그 전략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엔 약세 영향으로 직격탄을 받아서요. 엔 약세가 좀 둔화되면 다시 좀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고민할 때는 좀 리밸런싱 네네. 자동차 업종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고민인데 물론 이제 중국이 내일 성장률 발표하고요. 네. 또 뭐 현재 그 새 정부도 보면 중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특사도 뭐 중국에 먼저 파견한다고 네네.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IT인데 IT도 사실 좀 요즘 재미가 없어요. 뭐 애플이 하락하면서 IT 전반을 누리고 있는데 IT 업종은 괜찮습니까? 예,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로 좀 온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나왔던 뉴스는, 결국 이제 애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또 애플 쪽에서 부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향후에 격감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IT 업종 내에서 애플 쪽에 납품을 하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매출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이제 냉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형 IT 기업 내에서 애플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음에 이제 세컨티어의 이제 IT 기업으로 본다면은 디스플레이 쪽하고 반도체 쪽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판단하시는 게 바람직한 대응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에 납품하는 쪽에 그 마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디램의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반도체 업종 주가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 사이클하고 동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는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대응 전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전 스마트폰 비중이 워낙 구조가 이제 몇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가 좋아지는 영향은 사실 SK 하이닉스가 더 받는 거죠. 중국 관련주나 경기 관련주 좀 여쭤볼게요. 뭐 경기 상황은 아직은 좋지 않지만 좀 돌아선다고 보면 소위 뭐 시크리컬 주식이라고 하는 경기 관련주, 또 네. 중국 모멘텀 있는 게 뭐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런 섹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보세요? 네, 일단 소재하고 산업재 쪽이 낙폭이 워낙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재고 확충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 소재나 산업재 쪽이 낙폭과대 매력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경기 회복 속도가 아주 이제 가파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 소재하고 산업재 쪽에 대해서 급속하게 접근할 필요는 많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면 중국 경제가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의 변화가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중국 관련주도 경기 소비재 쪽, 또 아니면 음식료, 뭐 아니면 서비스 관련된 이러한 쪽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무게 중심을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소재하고 산업재 쪽은 아직까지는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매매의 어떤 타이밍을 잡는 쪽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중국 관련주를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소재 섹터로 여쭤봤는데 그쪽보다는 중국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결국 네네. 이제 국내 내수 업체들이라든지 뭐 화장품, 내수 이런 쪽이고요. 오늘 시간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금융 섹터 뭐 여전히 길을 못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이제 증권이나 보험 쪽은 조금 기대감들도 있는데 금융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예, 금융 쪽도 은행하고 증권하고 보험하고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은행주 쪽이 최근에 보시면은 유럽의 은행주 또는 미국의 금융주들 주가가 상대적으로 네. 장기간의 소외에서 벗어나면서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더군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 모멘텀은 작년 대비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선진국 은행주 주가에 좀 후행적으로 동조화하면서 좀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PBR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뭐 하나금융지주 이러한 종목들 보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아직까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의 증가 추이를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가져오신 아이디어는 특별히 환율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큰 축인 자동차와 IT 섹터 전략 주셨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섹터들도 궁금한 거 함께 여쭤봤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오현석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